집은 있는데 통장 잔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 많으시죠? 평생 정말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내 집인데 막상 갑자기 좀 아프려고 하면 병원비 걱정부터 하게 되고요. 그렇죠. 손주 용돈 한번 시원하게 주고 싶은데 그것도 망설여질 때 마음이 참 무거워지죠. 정말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노후지혜를 얻으시는 유튜브 채널 장 선생의 노후지혜에서 다룬 이야기인데요. 특히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 75살이라는 나이에 현미경을 딱 들이대더라고요. 네, 그 75세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또 현실적입니다. 75세가 되었을 때 부동산이나 연금 말고요. 진짜 급할 때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내 손으로 바로 찾아 쓸 수 있는 현금. 이 현금이 통장에 얼마쯤 있어야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을까? 바로 그 기준선. 네, 그 현실적인 기준선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왜 하필 75세일까요? 65세도 아니고 80세도 아니고요. 네네. 이 자료에서 75세를 삶의 관리 방식이 바뀌는 경계선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아, 그 표현 좋네요. 70대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관리의 노후였다면 75세부터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바로바로 대응해야 하는 대응의 노후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 비유가 정말 정확합니다. 이게 그냥 느낌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실제 데이터가 딱 뒷받침하는 현실이거든요. 아, 데이터가 있군요. 네, 통계청 자료 같은 걸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75세를 기점으로 해서 1인당 월평균 진료비나 입원율,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비율 같은 것들이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의 빈도나 강도가 확 달라지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어제는 괜찮았지만 오늘은 입원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나이죠. 그렇군요. 내 몸의 변화 속도가 돈을 관리하는 방식의 변화까지 요구하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75세의 돈은 더 이상 수익의 개념이 아니라 선택권의 문제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젊을 때는 수익률 1%에 민감했지만 이때부터는 내가 필요할 때 돈이 얼마나 빨리 내 손에 들어오느냐, 즉 유동성이 훨씬 중요해진다는 의미겠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갑자기 어지러워서 응급실에 갔는데 큰 수술이 필요해서 당장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전 재산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뿐이라면 어떨까요? 아, 정말 막막하네요. 집을 팔려면 중개소에 내놓고 집 보러 오는 사람들 맞아야 하고 가격 흥정도 해야 하고 그 복잡한 서류 절차들 최소 서너 달 길면 1년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동안 수술비는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 불안감과 초조함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거기서 나오는 말이 바로 통제감이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통제감. 단순히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결정권을 내가 쥐고 있느냐, 아니면 돈 문제 때문에 병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끌려 다니느냐 하는 그 심리적인 주도권의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사람은요, 돈이 없을 때보다 자기 삶에 대한 통제감을 잃었다고 느낄 때 가장 큰 무력감과 불안을 느낍니다. 아, 그래서 통장 잔고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일종의 심리적인 닷과 같은 겁니다. 심리적인 닻이요? 네, 이 닷이 있으니까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도 배가 쉽게 뒤집히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심리적 닻을 위협하는 75세 이후에 닥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돈의 성격을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네, 그 구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측 가능한 생활비, 그리고 예측이 좀 어려운 의료비, 마지막으로 가장 큰 공포라는 돌봄비. 맞습니다. 이 셋을 그냥 뭉뚱그려서 노후자금이라고 부르면 답이 안 나와요. 각각의 성격에 맞게 따로따로 전략을 따야 합니다. 아, 따로따로? 네, 생활비는 매달 식비나 관리비처럼 고정적으로 나가니까 예측이 되죠. 하지만 의료비는 갑자기, 그리고 아주 큰 덩어리로 찾아옵니다. 특히 75세 이후에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한두 개는 친구처럼 달고 사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렇죠. 합병증이라도 오면 그 충격이 젊을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막막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돌봄비인 것 같아요. 간병인을 쓰거나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비용, 이건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습니다. 돌봄비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금액의 크기보다도 기간의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그도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만능 결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자료에서는 이걸 방패와 재료에 비유하더라고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큰 공격을 막아주는 튼튼한 방패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방패의 틈새를 막거나 예상치 못한 공격을 막아낼 재료는 내 현금이라는 거죠. 아, 그 방패와 재료 비유가 확 와닿네요. 국가제도가 큰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지만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나 방패가 좀 닳았을 때를 대비한 수리키 트럭진 그 재료는 결국 내가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군요. 정확한 이해입니다. 방패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식비나 상급 침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개인 부담이고요. 또 법정 시간 외에 추가로 감경이 필요할 때나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할 때 그 빈틈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내 통장의 현금입니다. 그래서 통장 목표를 세울 때 3억을 모으자 같은 막연한 총액 목표가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통장 잔고가 바닥나지 않게 하자는 최저선 관리의 관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 최저선 관리. 내 잔고가 0이 되는 순간 내 모든 선택지는 그냥 사라지게 되니까요. 관점의 전환이네요. 총액이 아니라 최저선을 관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담아두는 방식, 즉 구조가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제안하는 두 번째 원칙이 바로 통장 쪼개기입니다. 통장 쪼개기요? 오, 그게 총액은 같은데 그렇게 나누면 심리적으로 뭐가 다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총 1억 원이 있어도 한 통장에 넣어두고 생활비를 뺐으면 매달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불안해져요. 아, 그렇죠.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니까. 네. 그런데 2천만 원은 생활비 통장에, 8천만 원은 비상금 통장에 딱 분리해두면요. 생활비 통장에 비어가도 내 뒤에는 8천만 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의 평화가 유지됩니다. 와, 이 구조 설계가 바로 마음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통장을 그렇게 생활비와 비상금으로 나누는 구조적인 설계까지 듣고 나니 이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알겠습니다. 나누는 건 좋은데 그래서 그 비상금 통장에 대체 얼마를 채워넣어야 하는 걸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드디어 가장 현실적인 숫자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자료에서는 두 단계의 기준선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최소 안전선, 말 그대로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생존선입니다. 최소 안전선. 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니까요. 지금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나의 한 달 평균 생활비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즉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을 모두 뺀 부족분을 계산합니다. 아, 부족분요. 가령 한 달 생활비가 250만 원인데 고정 수입이 180만 원이라면 매달 70만 원이 부족한 거죠. 네, 70만 원. 그 부족분을 모으는 거군요. 어느 정도 기간을 기준으로 잡아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그 기간으로 3년을 제시합니다. 3년, 즉 36개월이죠. 왜 하필 3년인가요? 왜 3년이냐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큰 돈이 필요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해서 헐값에 집을 내놓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차분히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입니다. 아, 시간을 버는 돈이군요. 그렇죠. 1년은 너무 짧고 5년치를 모으기엔 부담이 너무 크죠. 3년이 바로 상황을 바꿀 시간을 버는 가장 현실적인 기간입니다. 네. 아까 예시로 든 월 70만 원 부족분이라면 3년치는 70만 원 곱하기 36개월, 즉 2,520만 원이 됩니다. 잠깐만요. 월 부족분 3년치가 2,520만 원. 계산은 간단한데 솔직히 이것만 가지고 최소 안전선이라고 하기엔 마음이 좀 불안한데요? 그렇죠. 갑자기 큰 병이라도 생기면 이 돈은 정말 순식간에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정확하고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아직 계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더 있군요. 네, 여기에 두 개의 중요한 예비비를 반드시 더해야 합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입원 같은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비 예비비로 최소 1,000만 원. 최소 1,000만 원. 그리고 둘째, 간병인이 필요해지거나
혹은 넘어져 다치는 걸 막기 위해 집 문턱을 없애는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돌봄 및 주거 안전 예비비로 또 최소 1,000만 원. 아, 이렇게 두 개의 예비비, 즉 2천만 원을 더해야 합니다. 그럼 아까 계산한 생활비 부족분 2,520만 원에 2천만 원을 더해서 이분의 최소 안전선은 4,5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많은 분들이 대략 8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를 최소 안전선으로 설정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제야 좀 안심이 되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기준선이었던 마음의 여유선은 뭔가요? 최소 안전선만 지켜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이 마음의 여유선이라는 개념이 저는 이 자료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백미요? 이건 바로 내가 실수할 가능성을 위한 돈입니다. 실수할 가능성이요? 네, 75세가 넘으면 아무래도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고 복잡한 금융상품 계약서를 잘못 이해하거나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에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때 통장이 최소 안전선에 딱 맞춰져 있으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급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 조급함이 더 큰 손실을 부르죠. 아, 이 여유선은 그런 조급함을 막아주는 일종의 방파제 같은 돈입니다. 실수할 여지를 남겨두는 돈이라니. 와, 정말 노년의 심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본 표현이네요. 그럼 그 여유선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자료에서는 최소 안전선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돈은 수익을 내기 위한 돈이 아니라 내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변의 조언을 구할 시간을 벌어주는 시간 버는 돈인 셈이죠. 시간을 버는 돈. 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실적으로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가 통장에 있으면 외부 충격에 마음이 덜 흔들리는 구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억에서 1억 5천? 네, 근데 중요한 건 남의 액수가 아니라 내 부족분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보고 나만의 기준선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목표 액수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마련하려면 결국 많은 분들이 가진 자산의 전부인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걸 가장 어려워하시죠. 자료에서는 이걸 실패가 아니라 전환이라고 부르면서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더군요. 네, 그 자산 정리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죠. 첫 번째 조언은 집을 정리할 때 가격보다 속도가 중요해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격보다 속도요? 물론 시세대로 받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시세보다 한 1, 2천만 원 더 받으려고 몇 달, 1년을 버티는 동안 내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 하긴 그러네요. 집값은 다시 오를 수 있지만 내 건강과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격을 지키느라 시간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합니다. 집을 줄여서 이사하는 다운사이징에 대해서도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던데요. 네, 다운사이징은 돈을 아끼는 것보다 생활의 에너지를 아끼는 선택이라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생활의 에너지요? 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기면 관리비, 청소, 난방에 드는 물리적인 에너지가 확 줄어듭니다. 계단 없는 집, 병원이 가까운 곳으로 가면 남은 인생을 살아갈 힘을 비축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낀 에너지를 운동하고 친구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집을 줄여서 생긴 차액이 통장에 비상금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서 느끼던 그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와, 이건 비용 절감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라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빼놓을 수 없는 큰 산이죠. 자녀들은 보통 부모님, 사시단 집에 그냥 계세요 라고 말하기 쉬운데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숫자로 보여주며 대화하는 겁니다. 구조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사례를 조금 각색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집을 줄여야겠다고 하니 아버지, 왜 그런 약한 소리를 하세요? 저희가 있는데 라며 반대했답니다. 딱 예상했던 반응이네요. 그래서 다음 가족 회의 때 A4 용지에 한 달 연금 수입, 고정 지출, 그래서 매달 마이너스 되는 금액을 쭉 적어서 보여주셨대요. 아, 숫자로 딱. 네. 그리고 이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가고 남는 돈을 통장에 넣어두면 이 마이너스가 채워질 뿐 아니라 아빠 엄마가 너희에게 손 벌릴 일이 없어진다. 이게 우리가 너희에게 부담 안 주는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설명했더니 그제야 자녀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라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강력한 설득 방법이네요.
부담을 주기 싫다는 부모의 마음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역시 돈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겠죠. 정확합니다. 75세 이후의 가장 큰 비극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는데도 내 뜻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 건강할 때 미리 자녀에게 명의를 넘겨주거나 관리를 맡겼다가 정작 내가 아파서 돈이 필요할 때 자녀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심지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런 사례들 뉴스에서 보죠. 돈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돈의 주도권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정신이 온전할 때 내 손으로 직접 인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산 구조를 최대한 단순하게,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두는 것. 그것이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네요. 75세에는 내 통장에 최소한 생활비 부족분 3년치 더하기 의료비와 돌봄비 예비비 2천만 원이 있어야 하고 네, 그게 최소한의 방어선이죠. 여기에 실수를 막아줄 여윳돈을 더할 수 있다면 더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통장의 돈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돈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한 돈도 아닙니다. 아,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쓰는 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나를 위한 돈이군요. 네, 병원 가야 할 때 망설이지 않을 권리, 추운 겨울 난방비 걱정 없이 지낼 권리, 가끔 친구 만나서 따뜻한 밥 한 끼 살 수 있는 즐거움을 위한 돈입니다. 돈이 삶을 지배하면 노년은 비참해지지만 돈이 내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면 그 삶에 품격이 생깁니다. 와, 돈이 삶을 지켜주면 품격이 생긴다. 오늘 당장 통장 잔고의 숫자를 보면서 막연히 불안해하는 대신에 내 통장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설계도를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생활비 통장과 비상금 통장을 나누는 그 작은 설계 변경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훨씬 더 자유롭고 품격 있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